네, 오늘 수업은 미생 본격적으로 작품 분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국부터 4국까지 봤다면 저는 이제 이 수업을 여러분들이 그 1편부터 4편까지 다 보고 이 수업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1국에서 여러분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가요? 저는 1국에서 가장 기억에 남은 장면이 장그래가 오가장을 만나서 자기를 피하라는 장면이었는데요. 너 나한테 뭘 팔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노력을 팔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냐?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 거는 한 번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신상이다, 새삥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변별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없다는 듯이 웃죠.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나요? 장그래의 삶을, 과거의 삶,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오기 전의 삶을 떠올려 보면 그 장그래는 한 번도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어, 재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능을 키우는 시간에 가정 형편 때문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어야 됐고 생활고를 짊어져야 했던 어린 청년이었죠. 어, 그 장그래가 프로에 입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투자하는 시간은 비록 적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인생 전반을 살펴봤을 때에 노력하지 않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장그래는 자기 노력이 신상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 원 인터내셔널에서 이 사람이 했던 장그래가 아직 발휘되지 않았던 그 노력은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을 시작하는 그 당시의 노력을 보지 않고 지금껏 내가 해왔던 노력의 결과물들을 투영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그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 2국, 3국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그래가 바둑만 뒀기 때문에 검정고시로 학교를 진학을 했고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가 그 무역 상사가 대우 무역 상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1, 2위를 다투는 무역 상사입니다. 영화에서는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표기했지만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1위에서 3위에 해당하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스펙을 엄청 많이 쌓죠. 그죠? 직원이 그래. 신입사원 중에, 인턴사원 중에 이렇게 하죠. 너무 자존심 상하다. 왜 나와 제가 같은 선상에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는, 재수없는데? 뭐 저렇게 재수없는 애가 다 있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오과장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연한 거라고. 쟤는 이 회사에 들어오기 위해서 어학연수도 갔다 왔고,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갔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다. 근데 너는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냐?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요. 거기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이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이고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사실 대안학교를 보내면서 제가 보내게 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었냐면 일반 학교를 보내니까 제가 자꾸 이 아이에게 점수를 강요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면 그냥 말은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막 이러진 않지만 야, 너 이제 그만 인터넷 하고 들어가서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학원을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학원 끝나고 오면 다크서클이 내 발밑에 끌릴 때까지
숙제를 해야 되고 학교 숙제는 별로 없는데 학원 숙제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아, 나는 왜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에 대안학교를 찾게 됐고 찾다 보니까 교회에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학교를 옮기면서 저도 교회를 같이 옮기게 됐는데 거기 보면 부모 세미나라고 있습니다. 이제 부모 세미나에 와서 학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안학교에 왜 보냈냐. 만약에 공부를 더 많이 시키기 위해서 보냈다면 그거는 잘못 선택한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 어, 대안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되게 빡세게 하고, 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세상 아이들은 그러니까 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10시간 동안 공부를 한다. 대학에 가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은 뭐한 4시간 공부하고 뭐 2시간 예배 드리고 뭐 3시간 교회에서 활동하고 이런다. 뭐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학교에 가겠냐? 라고 묻더라고요. 저희 마음은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강사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시간 공부하는 사람이 서울대에 가는 게 맞다. 그게 공평한 거다. 단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은혜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10시간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를 못 갈 수 있다. 그런 걸로 애통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방안에 거기 우리 아이가 그 시간 동안 공부해서 갈 수 있는 곳에서 재능을 발견하고 그 열심히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열심에 대해서.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일국에서는 장글의 열심에 대해서 좀 인상 깊었고 좀 오래 생각하게 됐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오가장의 장그래를 오해하게 됐던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문자로 한 학생이 질문을 했어요. 그게 뭘 오해하고 있었냐라는 거에서 오해하는 것들인데 하나 아니냐? 두 개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는 오가장이 그러니까 장그래가 그 귀한 문서를 실수한 게 아닌데 실수한 걸 오해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장그래가 그 상무 뭐죠? 전무님 그죠? 전무의 뿌락치가 아닌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낙하산인 건 맞아요. 장그래가 적법한 절차에 맞춰서 이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사실이지만 장그래 자체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죠. 여러분도 보면 아시겠지만 장그래가 최전무의 사주를 받고 그 영업 3팀에 들어온 건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장그래의 어떤 중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에서는 이제 PT 파트너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람들이 보면 두 가지로 구할 수 있죠. 하나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선택하거나 나보다 못난 사람을 선택을 하는데요. 나보다 잘난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능력을 내가 이용해서 그냥 숟가락만 얹히고 가려는 그런 거. 나보다 못한 사람을 같이 하려는 이유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겠죠. 네. 이해되시나요? 이런 것들도 우리의 일상생활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경쟁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누구보다 잘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이 달라지기도 하죠. 1곡, 2곡 정리되셨나요? 그러면 본문 1곡부터 4곡까지 한번 토타 보기 한번 어울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장면 보면 장그래가 요르단을 막 뛰어가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장면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20회에 보면 그 장그래가 미리 얘기해도 스포인가요? 장그래가 이제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자기가 일했던 회사를 사기치는 연별 사람이죠. 사람을 이렇게 쫓아가는 그 장면인데 그러면서 이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고 그리고 거기서 막 얘기를 해요. 길이란 걷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한 길은 길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지 못한 길은 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한 여기 길의 의미는 뭘까요? 길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여기 길의 의미는 어, 이미 이미 만들어진 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개척해야 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진 길이건 개척해야 되는 길이건 공통점이 있습니다. 길이 추구해야 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통로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길이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나아갈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그 길은 죽은 길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여기에서 길에 대한 의미가 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도 어떤 의미를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볼게요. 프로 입단의 연이은 실패로 바둑을 그만두고 후원자가 소개해준 원 인터내셔널에 입사한 장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인턴들과의 실력 차이로 직장 내에 적응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장그래가 이런 꽉 막힌 길에 서 있는데 장그래가 이 길에서 선택한 건 뭐냐면 열심입니다. 열심.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세상으로 나온 거다. 난 열심히 하지 않아서 버려진 것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끼셨나요? 장그래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열심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장그래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 총합이에요. 장그래가 살았던 삶의 총합. 그러나 장그래가 프로 입단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된 열심은 미치지 못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기에서 우리는 열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한 열심입니다. 내가 한 열심. 다른 하나는 세상이 원하는 열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한 열심과 세상이 원하는 열심은 어때요? 같으면 좋겠지만 참 다르죠? 그죠? 내가 한 열심이 큰데 세상은 내 열심을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열심의 방향이 세상이 원하는 열심의 방향과 뭐 할 수 있죠? 그렇죠. 다를 수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참 슬픈 일이죠.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장그래가 취한 열심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자신은 세상이 원하는 열심을 하지 않아서 이 세상 밖으로 버려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생을 보는 관점은 되게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미생을 보는 관점으로 신화를 들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다음 주에는 직장 여성과 관련돼서 미생을 바라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생이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텍스트를
하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오늘은 신화라는 관점으로 미생을 살펴보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와 스토리텔링의 만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장글의 여정은 장글의뿐만 아니라 신이 싸운 4명 기억나시나요? 한성률, 그다음에 강영희, 그다음에 또 누구 있었죠? 강하늘 역할을 했던 얘랑 뭐 오차장 뭐 이렇게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다 신화의 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화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신화는 첫 번째로 인간 원형에 대한 탐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지? 신화는 그러니까 이 이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제 융이라는 학자와 그리고 융이라는 학자와 그리고 조지 캠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있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크리스토퍼 보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삶은 그 영웅의 여정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그 여정을 이 영웅 신화의 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여기에다 이 영웅 신화 여정에 대입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여정에 대해서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스튜어트 보틸라랑 그다음에 보글러가 쓴 그 영화와 신화라는 책이 있어요. 올류 문화사에서 나온 건데요.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각각의 장르의 영화들이 신화의 여정, 영웅의 여정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해서 하는 거거든요. 저도 여기에서 이론을 따와서 이 부분을 미생을 좀 분석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화의 특징 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인간 원형에 대한 탐구고 다른 하나는 시대와 세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하나 시대와 세대를 넘나든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예술적 상상력을 자극시켜서 무한대로 의미가 확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신화로 읽는 미생 봅시다. 신화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과 지양해야 할 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여기에서 지향과 지양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지향은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 지향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내재되어 있는 인식과 가치관 및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삼는다. 드라마 역시 영상을 통한 구술 도구라는 차원에서 신화를 재현하기에 적합한 콘텐츠이다. 그러니까 미생에서 신화적인 어떤 신화를 매개로 하는 이유는 이 신화가 가지고 있는 지향해야 될 것과 지향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정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볼게요. 그렇다면 이 신화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신화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기억하는 이야기와
현실 속의 이야기를 섞어야 한다. 약간 환상적인 측면이 있어야 돼. 약간 소설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분석을 해보면 네. 기억하는 이야기와 현실 속의 이야기. 기억하는 이야기는 환상이고요.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이야기는 팩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가 믹스되는 이야기. 그러면 뭘 띨까요? 진실성을 가지게 되겠죠. 그죠? 두 번째는 연관성 없는 두 이야기를 섞어야 한다. 표면적으로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 같지만 어느 한 지점에서 공통점이 발견되는 이야기. 신화와 우리의 삶이 연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미생이라는 것도 바둑이라는 소재를 바둑이라는 소재를 직장 생활, 무역 상사라는 직장 생활과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연관성 없는 두 이야기를 섞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더 잘 기억하겠죠. 그 옛날에 나왔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손예진이 나왔던 드라마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이제 축구와 아내의 바람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했던 게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더 오래 기억이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냐? 몰입성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몰입성 이야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이야기이자 너의 이야기여야 된다. 그리고 이 몰입성에는 뭐가 필요하다? 자꾸 넘겨지네요. 미안해요. 반복과 변주가 절묘하게 조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르게.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미생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밑에 있는 내용이에요. 고난 극복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의 고난 극복 이야기이지만 소재를 다르게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앞으로 나올 이야기이지만 여기 이제 뭐 삼국 사국에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장그래와 한성률이 PT를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PT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편견과 이거를 뛰어넘는 것 그리고 이거를 뛰어넘고 협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미생에서는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같은 스토리텔링은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주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조금 약간 다른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해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왜 우리는 영웅 신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이야기 신화 중에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 영웅 신화의 특징은 평범한 인물이 단계를 거치면서 성숙돼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나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의 현대 영웅 신화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홍길동전이나 전우치전이나 아니면 어떤 오이디푸스나 이런 영웅들은 태어날 때부터 왕의 자식이라든지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날의 영웅은 그렇지 않고 평범한 인물이 어떤 부름을 받아서 호명을 받아서 자기가 살고 있는 세계를 벗어나 일정한 시련을 경험하고 나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거를 그리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오늘날의 영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영웅과 오늘의 영웅은 조금 달라요. 과거는 좀 특이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출생 성부도 좀 다르고 이러는데 오늘날의 영웅은 좀 다르게 그려지고 있죠. 근데 그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앞에서 이야기했던 융이라는 인물 그리고 스튜어트 보글러라는 사람 네, 요런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에 왜 현대인들은 평범한 영웅을 부르느냐, 왜 더 찾느냐. 기존에 나왔던 것 중에, 우리가 했던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나요? 여러분, 혹시 이태원 클라스 박세로이 아시나요? 제가 지금 여러분도 얼굴을 못 보고 있지만, 혹시 우리 수업했는데 머리 모양이 박세로이 한 명씩 앉아 있는 거 아닌가요? 음, 어, 궁금합니다. 네. 박세로이를 보면 박세로이 되게 평범하죠. 박세로이 아빠도 되게 평범해요. 그런데 이제 장가와 대척점에 서게 되면서 이 아이가 억울한 누명에 의해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박세로이라는 인물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있던 복수 구조를 택하지 않아요. 그쵸? 장가랑 전혀 다른 복수를 택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박세로이 인물인데요. 박세로이에 대한 인물은 출생의 비밀이 있지 않아요. 요즘 드라마처럼. 되게 평범한 아버지를 두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평범보다 조금 평범한 가정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유한 가정이 아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런 영웅들을 오늘날 현대인들은 선호하느냐. 이것들은 다 대중들의 욕망을 반영하는데요. 시청자들은 이런 영웅을 통해서 동일시 현상을 이끌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신과 영웅 사이에 거리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친밀감을 형성해 주면서 몰입할 수 있게 만들죠. 이해되시나요? 네, 몰입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봅시다. 그래서 영웅신화의 여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신화의 의의에 대해서. 첫 번째, 영웅신화는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울 역할을 한다. 이 영웅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나와 비슷한 점은 뭐가 있나? 저 이제 미생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면서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과 비교하는 문제를 낼 거예요. 장글에는 이런 선택을 했는데 너라면 어떻게 선택할 거야? 영희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너는 어떻게 선택할 거야? 이런 질문들이 나와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에서 이 작품을 보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 영웅신화의 의의. 오늘날의 영웅신화예요. 영웅은 선천적으로 위대함을 타고나는 경우도 있지만 인간적 시련에 직면하고 그로 인해 변화한다. 그로 인한 변화로 탄생된다. 박세로이의 아빠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박세로이는 장가를 그런 식으로 무너뜨릴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겠죠. 그죠? 시련은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어요. 세 번째로는 현대인은 자신이 동경하는 개인이 어떠한 변화를 겪으면서 영웅으로 탄생되는지 그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가 중요하지 않아요. 현대인은. 과정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그 영웅을 통해서 영웅을 자신화하고 내밀화하고 내면화하고 자기 몰입함으로써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위안을 얻기도 해요. 나만 루저가 아니구나. 얘도 유저인데? 근데 얘는 성공했네? 어떻게 성공했지? 이런 식으로 나만 힘들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이런 천대의 영웅들, 평범한 영웅들을 통해서 해소하죠. 영웅신화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신화의 여정.
이건 좀 필기가 필요하네요. 보통 세상에 살았던 영웅이 있어요. 이 보통 세상에 살았던 영웅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모험의 소명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얘가 이거를 처음부터 아, 좋아, 난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덥석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그런데 모든 여정이 이렇게 12단계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요.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한 번 더 추가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런 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 사건을 통해서 조언자를 만나게 되고요. 이 조언자를 통해서 새로운 세계에 특별한 세상에 입문하게 돼요. 볼게요. 이 드라마에서는 장그레라는 인물이 어때요 지금? 네, 프로 입단에 들어오는 걸 실패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세계에 갈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제 조언자를 만나죠. 조언자는 장그를 도와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처음에는 오과장을 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PT에 통과를 하게 되면서 원 인터내셔널 사원이 돼요. 원 인터 사원이 돼요. 근데 이 PT 시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얘는 이 시험을 통해서 협력자와 적을 구분할 수 있게 되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누가 적인지 누가 협력자인지. 뭐 여기에서 이제 뭐 알 수 있지만 그 장그래 말고 박세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장가 사건을 통해서 조서희라는 인물과 그리고 그 박세로이가 사랑했던 첫사랑이었던 그 인물 있잖아요. 거기에서 협력자와 적을 또 나누게 되죠. 그리고 누가 나를 배신할 건지 시험을 통해서 시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내 편과 남의 편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회사 생활을 통해서 추구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죠. 원 인터내셔널에 들어와서 장그래가 가장 크게 경험했던 건 뭐냐면 정직원이에요. 정직원.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장그래를 도와주죠. 그런데 어때요? 잘 어떤가요? 얘가 정직원이 되던가요? 끝까지 보면 알겠지만 되지 못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원성이 있었어요. 아, 이 양 할 거 드라마인데 좀 되게 해주지? 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인턴이 정직원이 되기란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있죠. 뭔가요?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 5차장이 회사를 나가게 되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다시 취직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정직원이 되죠. 물론 대기업은 아니지만 정직원이 돼요. 그러면 얘가 살았던 보통 세상에서 시험을 봐서 원 인터내셔널이라는 세계에 들어가서 정직원이 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정직원이 되진 못했지만 그래도 세상에 나와서 정직원이 되는데 5차장이 있는 회사에서 정직원이 되는데 그렇다면 뭐가 달라졌나? 정직원 되기 전과 정직원 된 후의 장글의 삶이 크게 뭐가 달라졌나요? 얘가 갑자기 왕자가 되거나 32평 아파트를 얻거나 뭐 이런가요? 그러지 않죠. 그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묘약가의 귀환은 조금 달라요. 이 영웅의 여정과 가장 연결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매트릭스라는 영화 여러분들 아시나요? 매트릭스 영화는 이 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데요.
그 네오가 시험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눈을 얻게 되잖아요. 그죠? 기존에 있던 세계가 진짜 세계가 아니라 가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얻게 되는데, 얘는 장글에는 정직원이 됐다고 해서 네오 같은 눈을 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얻게 됐느냐? 이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거. 5차장도 알았어요. 얘가 정직원이 될 확률이 되게 적다라는 거. 하지만 장글에게 얘기하죠. 버텨라 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에 보면 아시겠지만. 네, 그게 이 장글애가 원 인터내셔널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 가서라도 살 수 있는, 버틸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쭉 설명을 했거든요. 보통 세상은 영웅과 관객의 만남이다. 모험의 소명은 어떤 특별한 세상에 들어가기 위해서 주인공이 뿌리칠 수 없는 어떤 소명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거를 받을 때 저항을 시도하거나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좋은 자를 만나서 그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그 시험을 통해서 협력자와 적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특별한 세상에 오게 되면 과연 내가 왜 이 여행을 시작하게 됐는지에 대한 근본 물음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실현은 장그래가 그러니까 어떤 영웅이 죽다 살아날 만큼 인생의 기로에 서는 만큼 큰 실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하고 나면 특별한 세상 나오게 되면 이제 세상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보통 세상과 이 나왔던 세상은 큰 차이가 없어요. 같은 세상이에요. 관객이 봤을 때. 다만 변화를 갖는 건 누구만 변했냐? 영웅만 변한 거예요. 영웅이 세상을 보는 관점만 변한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미션, 토네이도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장그레하고 PT를 하고 싶어 하죠. 장그레와 PT를 하고 싶은 이유는 자기 자신이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영희도 그레에게 같이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오해하죠. 장그레는 얘 지금 나를 무시해서 이러나? 그래서 결국엔 한성률이라는 사람이랑 하게 되는데요. 이 한성률에 대해서 옷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파트너 말이야. 한성률은 성취 동기가 분명한 물이야. 네가 실력이 없으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돋보이게 할 거고 실력이 좋아도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돋보이게 할 거고 성취 동기가 강한 사람은 토네이도 같아서 주변을 힘들게 하거나 피해를 주지만 그 중심은 고요하잖아. 중심을 차지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성률이라는 인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피해는 누가 고스란히 받는 거예요? 토네이도 주변에 있는 장그래 같은 인물만 피해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 장그래가 5차장의 이야기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죠. 토네이도 중심에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중심은 고요하다면서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얘가 믿고 싫지만 한성률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존심과 오기를 버리고 얘랑 같이 일하기로 했다. 중요한 건 뭐 하는 거니까? 일단 살아남아야 하는 거니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깨달음을 얻고 이 장그리의 이야기를 듣고 오가장이 결심을 하게 되죠. 오가장과 최전무는 오해가 있어요. 오해일 수도 있고 사실일 수도 있고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이가 돼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김대리가 그 사고를 치죠. 그래서 사고를 쳐서 이거를 이제 짚고 넘어가려면 가장 하기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전무에게 고개를 숙이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되게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그 X 같은 사람한테 고개를 숙여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지만 결국엔 어떻게 하나요? 네, 고개를 숙이죠. 왜요? 부끄럽지만 일단은 살아남아야 하니까요. 여러분도 이런 일 많을 거예요.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고개를 숙이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이렇게 숙여서 내가 얻는 게 더 많다면 숙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불의를 보고 참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불의를 보고. 여기에서도 최전무가 불의를 행하지는 않아요. 원칙대로 하려고 하지만 그 원칙을 조금 더 강렬하게, 강하게 작용시키는 거죠. 그죠? 볼게요. 사건 개요는 그 오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은 최전무가 예전에 불허한 일본 미세먼지 처리건을 추진하다가 상대 업체에게 클레임이 들어오게 되고 일로 김대리가 감봉 혹은 승진해서 안 좋은 점수를 받게 돼요. 장거래 같은 경우에는 PPT 건인데요. 장거래와 한성률이 정말 장거리가 만들어 오는 것마다 사사건건 트집을 잡게 되는 거죠. 죄송합니다. 얘랑 같이 일 못하겠는 걸? 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두려고 하는데, 오과장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바뀌죠. 자꾸 제가 오차장, 오과장 헷갈리는 이유는 비리를 발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승진을 하는데, 그때 이제 오과장에서 오차장으로 가는데 자꾸 입이 바뀌네요. 조금 있으면 오과장에서 오차장으로 승진할 거예요. 오상식 장글에 서로에게 답을 주고받다. 오상식의 대답. 멀리 떨어지거나 피할 수 없다면 토네이도 안으로 들어가서 중심을 차지해라. 라고 얘기하고, 장글에는 자존심과 오기만으로는 넘을 수 없다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너도 자존심과 오기를 버려라. 왜? 내일 살아남아야 하니까. 서로가 자기한테 하는 답이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답이 되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 토네이도는 최전무와 한성률이고요. 토네이도 중심에 들어간다는 건 팀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존심과 오기만으로는 팀을 그리고 자신을 살릴 수 없기 때문이죠. 미생, 완생으로 나아가기 봅시다. 미생은 바둑 인생 외길을 살아온 장그래가 프로의 길이 좌절된 후 집안의 가장으로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상사맨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면서 겪는 일련의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생의 큰 줄거리는 장그래가 영업 3팀 계약직으로 오게 되면서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들 속에서 장그래뿐만 아니라 신입사원들 그리고 오과장 또한 성장하게 되는 성장 드라마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성장 드라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생은 단순히 장그래의 성장담을 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죠? 여기 나왔네. 백기, 장백기. 그죠? 성률 영희 백기의 성장담도 그리고 있고 원 인터내셔널 상사맨들의 사적인 영역부터 공적인 영역까지 직장인이라면 겪는 애로사항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고 있어요. 근데 그 극복 과정을 앞에서 배웠던 영웅신화의 여정으로 우리가 분석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옛날에는 여러분 제가 이 전체 이야기를 가지고 영웅신화의 여정으로 분석을 해봐라. 그게 여러분 그 선배들 기말고사 레포트였거든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너무 복잡하고 다들 너무 열심히 잘해와서 성적을 매기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이라는 큰 여정에서 모든 인간은 뭐다? 신입사원이다. 라는 명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신입사원이에요. 지금 여기 1학년 학생들 있죠. 대학생활이 어떤지 잘 몰라요. 대학생활 하다 보면 눈꼴 시려운 것도 많이 보고
저게 선배인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경험하게 돼요. 여기 3학년, 4학년도 있어요. 곧 여러분들도 대학을 졸업하면 신입사원이 돼요. 우리가 어떤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다 뭐가 되나요? 그쵸? 신입사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죠? 영웅의 여정과 똑같죠? 그쵸? 보통 세상에 있다가 시험을 당해요. 특별학생에 가기 위한. 그 삶은 영원해요. 우리가 죽기까지, 죽기 전까지는 똑같이 반복되는 삶의 패턴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미생을 통해서 제가 앞서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삶의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3화, 4화 보시고 과제란에 꼭 숙제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